안녕하세요. DJ 가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가정주부인데요.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고 있고 둘째 아들은 제주 관광공사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식들이 전부 다 자기 밥벌이 하고 있고 남편도 가정적이라서 행복했죠. 술, 담배 안 하고 취미도 없어서 돈을 착실히 잘 모으던 좋은 남편이었어요. 짜증 한 번 낸 적 없는 순둥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끌려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요. 뭔가 자기만의 고집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요? 확실하게 저랑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다정하고 가정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남편이 애들 어렸을 때 육아도 자기가 도맡아서 해줬는데요. 나이 먹고 나서도 저랑 집안일을 아예 분담해서 자기 일처럼 해냈어요. 물론 처음부터 남편이 이랬던 건 아니에요. 시댁 식구들이 나서줘서 남편이 변한 건데요. 제가 임신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서 뭘 먹지도 못했거든요. 틈만 나면 변기 부여잡고 있으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갈수록 예민해지는 저를 이해해주지 못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답답하다는 말투로 이러더라고요. 세상에, 임신한 사람이 그래도 돼?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토만 하고 있고 죽이라도 좀 먹으라니까. 왜 그것도 싫다고 하는데? 남편이 자꾸만 죽을 사서는 먹으라고 강요하니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왜 자꾸 먹으라고 하는 건데? 내가 안 먹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나도 먹고 싶어. 그런데 몸이 안 받쳐주는 걸 어떡해. 입에 들어간 순간 헛구역질이 나온다고 해도 남편이 믿어주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저한테 또 다른 잔소리를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먹은 건 정도는 당신이 좀 버려.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야 돼? 나도 일하고 와서 당신 챙겨주잖아. 이거 치우는 게 그렇게 힘들어?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어서 몸에 힘이 없는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배가 불러올수록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대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손가락 까딱하지 못하는 저를 남편이 게으른 여자 취급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못하겠는데? 일어나서 하루 종일 밥만 먹고 토하고 누워만 있잖아. 당신도 노력이란 걸 해봐. 맨날 누워만 있으니까 우울해서 몸이 이러는 거 아니야.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저도 그만 폭발하고 말았어요. 입덧이 심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누가 보면 당신이 임신해 본 줄 알겠다. 당신이 임신해 봤어? 어? 남편이란 작자가 이러면 안 되지. 당신 애 뱉는데 잘해줘야 할 거 아니야. 임신하면 몸이 예민해지고 무거워져서 쉬운 일도 어려워진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차근차근 잘 설명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받아주지 못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입덧으로 고생하는데 남편이 절 이상하게만 봐서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았죠. 게다가 남편이 일 때문에 바쁘니 늘 혼자 남겨져 있었거든요. 결국 제가 남편이랑 대화하는 걸 포기하니까 방으로 들어간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남편이 제가 있는 거실로 나와서 어머님이라고 말하더니 전화기를 건넸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입덧 때문에 못 먹는 거 다 들었다. 뭐 먹고 싶어?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거 말해봐라. 시애미가 만들어줄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이처럼 김밥이 먹고 싶다고 했어요. 몇 시간 뒤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다라이를 들고 온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김밥이었어요. 제가 김밥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김밥 70줄이나 말아서 온 거였어요. 깜짝 놀라서 얼른 그 다라이 밑을 받쳐주면서 말했어요. 세상에 어머님, 왜 이렇게 많이 만드셨어요?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많이는 안 만들어주셔도 되는데. 제가 이러니까 어머님께서 한숨을 쉬면서 이러셨어요. 네가 얼마나 먹고 싶으면 그랬겠냐. 우리 아들놈은 꼴의 남자라고 임신한 여자 마음도 못 알아주고 그러는데 나라도 알아줘야지. 김밥은 좀 넘어간다며 다라이 품에 안고 실컷 먹어라. 이러면서 다라이를 들려는 저보고 저리 들어가라고 손짓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식탁에 앉혀놓고 김밥을 먹게 하셨죠. 그 사이 남편은 잔소리 듣기 싫었는지 방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워낙 친정엄마처럼 대해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그동안 속상했던 걸 털어놓았어요. 어머님께서 제가 하는 말을 듣고 화내면서 방 안에 있는 남편을 불렀는데요. 남편이 뾰루퉁한 얼굴로 나오니까 시누이가 먼저 나서서 막 뭐라 했어요. 오빠는 임신한 사람한테 그런 막말을 해놓고 방에 들어가 있고 싶어? 임신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한테 도대체 왜 그래? 시누이가 연장자처럼 막 혼을 내니까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어요. 아니,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자기 와이프도 그랬다면서 뭘 먹으면 좀 나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먹으려고 한 건데 안 먹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화 좀 내봤어. 시누이가 이 말을 듣고 남편에게 역정을 냈어요. 새언니도 먹고 싶은데 몸이 안 받쳐주는 거야. 나도 힘들어했던 거 알면서 왜 그랬어? 적어도 우리 남편은 먹으라고 강요는 안 했다. 오빠가 내 남편보다 더한다 더해. 신우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께서도 나서서 남편에게 한마디 하셨죠. 그래 이놈아. 김서방 너무하다고 뭐라 참견할 때는 언제고 네가 이러냐? 나중에 다 늙어서 버려지기 전에 마누라한테 잘해. 이뿐만 아니라 어머님께서 남편한테 집안일을 이것저것 알려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이놈 보소. 내가 너를 귀하게 키웠나 보다. 설거지랑 빨래하는 방법도 모르네. 설거지는 무조건 따순 물로 해라. 밥그릇은 밥 다 먹었으면 바로 담궈놓고 그래야 설거지하기 쉽다. 빨래는 색깔별로 나눠서 하고 옷이랑 네일도 나눠서 해라. 시어머니께서 귀하게 큰 티 내지 말라며 거의 혼내다시피 하면서 알려주셨어요. 덕분에 남편이 그 뒤로 설거지랑 빨래를 도맡아서 하게 됐는데요. 영업일이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저녁 지을 때나 집안일 할 때 알아서 같이 움직여줬어요. 어쩌다 제가 하려고 하면 남편이 이랬죠. 여보, 이건 내가 할게. 우리 집안일 나눈 게 있잖아. 당신 홀몸도 아닌데 다 하려고 하지 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가정주부라고 집안일 무조건 다 하는 거 아니래. 이런 걸로 미안해하지 마. 일 바쁜 만큼 당신이 맛있는 거 해주면 돼. 남편이 이렇게까지 변해버리다니. 너무 감동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시댁 식구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들어주셔서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친정엄마, 친자매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친정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셨고 친정엄마도 지금 많이 아프셔서 호스피스에 들어가 계신 바람에 많은 의지가 됐어요. 시어머니, 시누이랑 다 같이 쇼핑이나 꽃놀이, 등산, 여행도 가기도 했죠.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얼마나 가까워졌으면 어머님께 이런 애교를 떤 적도 있어요. 어머님, 제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
남들은 시어머니랑 불편하게 지낸다고 하는데 저는 시집 잘 온 것 같아요. 친정 엄마만큼 편해서 좋아요. 어머님도 저 사랑하시는 거 맞죠? 제가 한두 번 이러는 게 아니라서 시어머니께서 웃으면서 맞받아치셨습니다. 뭘 사랑하긴 이거사. 용돈 필요해서 이러지? 우리 딸도 용돈 필요할 때마다 이러더라. 이러면서 진짜로 용돈 몇 푼 쥐어주셨어요. 이런 시댁 식구들 때문에 남편도 변했고 제가 결혼 생활 몇십 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건데요. 이랬던 시댁 식구들이 바뀌어 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아들들 독립시키고 저희 부부 둘만 남았는데 아파트 부녀회장이 나타난 거죠. 이 부녀회장이 젊었을 때 나 뜨거운 짓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녀회장이 될 수 있었겠어요? 전 이 소문이 헛소문이고 부녀회장을 질투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낸 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만큼 부녀회장이 성격이 괄괄하고 말하는 방식도 직설적이었어요.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면 나서서 싸우고 뭐라 하니까 적이 많아진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부녀회장 편을 들어주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부녀회장이 저희 집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줬기 때문인데요. 윗집 사는 사람이 밤마다 미친 듯이 시끄럽게 굴어서 윗집에 쪽지를 붙여놓았어요. 그래도 소란스럽길래 찾아가서 뭐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 수 있나요? 계속 노랫소리 들리고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서요. 그런데 윗집 사는 사람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제가 시끄럽다고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파트 구조 특성상 다른 집에서 나는 건데 제 집에서 나는 것처럼 들리는 걸 거예요. 윗집 사는 사람 말대로 집안이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저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시끄럽게 쿵쿵거리고 늦게까지 음악을 틀어놓는 소리가 들렸죠. 아무리 생각해도 윗집 소리 같은데 직접 찾아가면 아니라고 하니 영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경비원에게 이 사실을 여러 번 말해서 그런지 부녀회장이 밤에 찾아왔더라고요. 무척 화가 나 있어서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저만 시끄럽다고 항의한 게 아니었나 봐요. 부녀회장이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저한테 말을 막 쏟아댔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경비실에 연락했었죠. 아파트 입주민 한 명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층간소음을 누가 내는지 알아내야겠어요. 내가 이걸 오늘은 기어코 잡고 말 테니까 협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 허락도 안 받고 제 집에 들어와서 황당했지만 윗집에서 소리가 나는 걸 듣고 부녀회장이 미친 듯이 뛰쳐나가서 계단을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놀라서 쫓아갔는데 부녀회장이 윗집 현관문을 쾅쾅쾅 두드리더니 막말을 쏟아내더라고요. 야, 너 때문에 시끄러운 거 맞잖아. 지금 항의가 몇 번이나 들어온 줄 알아? 왜 자꾸 층간소음 내놓고 아니라는 건데? 이번에도 윗집 사는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제가 무슨 소리를 했다고 그러세요? 제가 층간소음 낸 거 아니에요. 저 조용히 있었는데 자꾸 저한테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윗집 사는 사람이 이번에도 자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부녀회장이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윗집 들어가 보니 비싸 보이는 스피커도 해놓고 아주 술집이 따로 없었어요. 부녀회장이 그 스피커를 마음대로 만져보더니 소리를 켜는 거 있죠? 역시나 예상대로 제가 밑에서 맨날 듣던 그 음악 소리가 맞았어요. 부녀회장도 이 소리를 듣고 알아챘는지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네가 내는 소리 맞잖아. 이게 미쳤나?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 거면 단독주택 사라. 뭐하러 아파트 사는데?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 앓았는지 알아? 입주민들 생각은 안 해? 그동안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잔 제목까지 화를 내주니 제 속이 다 시원해졌죠. 그 와중에 윗집 사는 사람이 당황스러워하더니 갑자기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렇지. 남의 집에 이렇게 막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어떤 소음을 내든 처벌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런데 그쪽은 저희 집에 함부로 들어오셨네요. 주거 침입죄로 신고할 거니까 거기 딱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겁먹고 주춤했는데 부녀회장은 전혀 기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했던 말이라는 듯이 눈을 딱 치켜뜨면서 목소리를 높였죠. 그래, 신고해라. 나는 네가 입주민들한테 욕하고 주먹질하는 거 다 녹화했다? 네가 신고하면 맞대응할 거니까 네 알아서 하라고. 부녀회장이 이러니까 윗집 사는 사람이 입을 다물더라고요. 전 이 일로 부녀회장이 입이 험하고 막무가내처럼 보여도 좋았어요. 뒷담하고 가식적인 사람들보다야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부녀회장 안 좋게 보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막 해명해주고 편을 들어줬어요. 어느 날은 동네 엄마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차 한잔 하러 갔는데 이러더라고요. 아니, 부녀회장 말이야. 말하는 게 너무 천박하지 않아? 젊었을 때 그런 짓으로 돈 벌었다는 게 정말인가 봐. 저번에 층간소음 문제로 우리 집 문을 막 두드리더라. 그것도 밤에. 시간이 저녁 10시였나? 그 시간에 집에 찾아온 것도 모자라 막 화를 내면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 있지? 그리고 쌍욕을 해댔는데 어머 세상에 그런 사람 처음 봤다니까? 부녀회장이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부녀회장이 좀 예의 없긴 해도 마냥 욕먹을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말해줬습니다. 사실 부녀회장이 내 집도 찾아왔었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 너무 그러지 마. 덕분에 층간소음 문제 해결했잖아. 이제 조용하지 않아? 부녀회장 아니었으면 평생 그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했을걸? 동네 사람들이 또 그건 맞는 소리라고 해서 부녀회장 뒷담이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시원시원하게 층간소음 해결해준 부녀회장에게 고마워서 만나면 친한 척을 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보이길래 얼른 인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칭찬해줬는데요. 오랜만이에요. 저번에 층간소음 문제 해결해줘서 고마워요. 다른 아파트에서도 살아봤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해준 곳은 처음이야. 내가 회장님처럼 성격이 불 같으면 참 좋겠어. 그럼 답답하게 살 필요도 없을 텐데. 웃으면서 장난을 쳐본 건데 부녀회장 낯빛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어색하게 몸을 비틀더니 제 반대편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대꾸했어요. 그때는 죄송했어요. 제가 이성을 잃고 그랬던 것 같네요. 층간소음 해결됐으니 다행이에요. 그럼 전 이만? 어쩐지 그때 부녀회장이 저를 피해 다니고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던데 제가 부녀회장을 좋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걸 믿었어야 했나 봐요. 그만큼 저는 부녀회장의 끔찍한 민낯을 알게 된 계기가 생겼어요. 원래 저희 집에서 우유를 정기적으로 시켜 먹다가 끊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 문고리에 우유를 담아두는 주머니 같은 게 달려 있었어요. 전 그게 늘 붙어 있었으니 익숙해져서 눈치를 못 채고 있었죠. 어느 날 그걸 실수로 툭 쳤는데 묵직한 거예요. 무언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열어서 봤어요. 거기에 반찬통이랑 쪽지가 들어있더라고요. 반찬통에는 고기가 들어있었어요.
쪽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고요. 여보, 우리 남편이 중국 사람이라서 동파육 잘한다고 했잖아? 이번에 동파육 해줘서 당신도 먹어보라고 주는 거야. 이 쪽지를 본 순간 억장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부녀회장 남편이 중국 사람이던데? 그동안 절 어색한 눈빛으로 쳐다보던 부녀회장과 부녀회장을 조심하라던 동네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게다가 고기가 따뜻한 게 넣어둔 지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일단 현장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못 본 척 다시 반찬이란 쪽지를 넣어뒀어요. 그 뒤로 지켜봤는데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아침을 안 먹더니 그걸 가져가서 일터에서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그 뒤로 남편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일은 아침에 두고 가는 것 같길래 일찍 일어나서 띵 하는 엘리베이터 소리가 나길 기다렸죠. 띵 소리가 나면 후다닥 달려가 현관문 문구멍으로 밖을 지켜봤어요. 하루는 그 문구멍으로 기분 나쁜 장면을 목격하게 됐는데요. 우유 주머니에 반찬을 넣어주던 사람이 예상대로 부녀회장이었던 거예요. 부녀회장이 간 뒤로 우유 주머니를 확인해보니 이번에도 반찬이랑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쪽지에는 부녀회장이 휘갈긴 글씨체가 써 있었죠. 여보, 이번엔 꽁바오지띵이야.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매콤한 닭고기 볶음이래. 동파육 맛있었음 이것도 맛있을 듯요. 맛있게 먹어요. 전 그걸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무작정 경비실을 찾아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비원 아저씨께 부탁해봤죠. 아저씨, 혹시 CCTV 영상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부녀회장이 제 남편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어서 영상 좀 찍어갈 수 있을까 해서요.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경비원 아저씨가 된다는 거예요. CCTV 영상을 찾아주면서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부녀회장 그것 아주 싸가지 없더니 바람까지 피우네. 나 경비원이라고 무시하고 그러더니 그럴 줄 알았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부녀회장이 경비원에게 짬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음식을 나눠주길래 엄청 고마워했는데 확인해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거였다고 해요. 실수로 준 거겠지 하고 좋게 생각해주고 넘어갔다고 하죠. 그런데 그 뒤로도 유통기한이 지난 걸 줘서 경비원이 말해줬다고 합니다. 모르고 주신 것 같은데 이거 유통기한 지난 거예요. 저번에도 실수로 주신 거죠? 유통기한 한 달 지나 있던데. 유통기한을 보여주며 이런 말을 하니 부녀회장 얼굴색이 싹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곤 경비원에게 막말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는다고요? 그럼 내놔요. 배돼지가 따뜻한가 보네. 힘들다고 징징대서 나눠줬구먼. 부녀회장 말대로 경비원이 아내와 사별한 뒤로 혼자 지내기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해요. 뭘 바라고 말한 게 아니고 부녀회장이랑 여러 번 마주치고 얘기 나누다 보니 그런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뒤로 경비원이 기분이 무척 상해서 부녀회장에게 인사도 안 하게 됐다고 하죠. 이런 일로 부녀회장한테 적개심이 생겼으니 저한테 CCTV 영상을 보여준 거였어요. 그래서 전 부녀회장이 반찬이랑 쪽지를 두고 가는 영상들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진 몰라도 부녀회장과 남편에게 겁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여기서 더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어요. 몸이 안 좋으셔서 몇 년 동안 호스피스에 들어가 있던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친정엄마 장례식 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길래 남편의 바람 사실을 폭로하고 뭐라 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집안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 아들도 있었기에 남편의 추악한 면모를 알리고 싶지 않았죠. 여기서 윽박 지르고 싸우면
얼마나 콩가루 집안 같겠어요. 아무리 애들이 컸어도 상처를 주거나 민망한 상황을 연출하고 싶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구석에 모여 앉아 무얼 속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갑자기 다가가 물었어요. 시댁 식구들끼리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무슨 일 생긴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곤 좀 놀랄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게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얼마나 놀랐겠냐. 지금은 얼떨떨하지 몰라도 사람들 다 가고 나면 힘들 게야. 그때까지 시애미가 있어줄게. 이런 식으로 저를 토닥여주는데 너무 역겨웠죠. 이렇게 가식적이고 앞뒤 다른 사람들을 믿고 있었다니.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장례 절차가 전부 다 끝나고 말았어요. 마지막으로 친정엄마를 화장해드리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 전화가 일제히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자가 왔는지 동시에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전 왠지 모르게 그 부녀회장한테 단체 문자가 온 게 아닌가 하는 예감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제가 먼저 나서서 시누이에게 물었어요. 아가씨, 갑자기 무슨 연락이 온 거야? 시댁 식구들한테 전부 다 온 거 같은데 무슨 일 있었어? 같이 좀 보자. 제가 시누이 폰을 보려고 하니까 시누이가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댁 식구들을 불러 모으면서 말했어요. 급하게 갈 일이 있어서 지금 가야 할 것 같아요. 장례 절차 거의 다 끝나가고 있으니까 먼저 가도 괜찮죠? 집안일이라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저는 가도 괜찮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신우가 나서서 다 같이 나가자고 했어요. 화장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댁 식구들이 급하게 자리를 뜬 거죠.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나가려는 남편을 붙들고 이야기해봤어요. 무슨 일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엄마 화장해야 하는데 다 같이 나가는 거야? 우리 엄마 장례식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나도 같이 가자. 저도 짐을 싸들고 나서려고 하니까 남편이 막아서더라고요. 그리고 얼척없다는 식으로 개소리를 해댔어요. 아직 장모님 장례도 다 안 끝났는데 뭘 따라오겠다는 거야. 정신 차려. 당신은 자식이니까 장모님 곁 끝까지 지켜야지. 결국 남편이 이 말을 남기고 시댁 식구들을 따라 장례식장을 나섰어요. 그 순간 이것들이 몰래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러나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들들도 뒤늦게 나가는 시댁 식구들을 봤나 봐요. 첫째 아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갑자기 왜 저러세요? 장례도 다 안 끝났는데 어딜 가시는 거예요? 급한 일 생기셨대요? 남편이 이상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아들들한테 다 맡기고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정 엄마가 돌아가신 거니까 꾹 참았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바람 피우러 가고 시댁 식구들이 그걸 감춰주러 가는 거라도 자식된 도리로서 친정엄마의 마지막을 지켜야 했어요. 남편이야 나중에 조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묵묵히 엄마 곁을 지켰죠. 화장은 화장터를 예약을 하고 시신을 태워 유골함에 담아주는데 2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화장터도 꽉 차 있었고 예약 시간을 잡기 어려워서 시간이 밀렸던 거예요. 결국 그날 우리 집 식구들끼리만 엄마의 마지막을 보내드렸는데요. 그 와중에 아들들도 비행기를 타고 급하게 가야 했어요. 한 놈은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한 놈은 제주도에서 일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었죠. 전 아들들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놈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나 봐요. 이번엔 둘째가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이상해요. 회사에 사정 이야기해서 일 제치고 따라가 볼까요? 아버지 어디로 가신 거래요?
둘째가 진짜로 따라 나설 기세길래 이야기했어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라. 너네 삼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삼촌 형사 일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삼촌한테 부탁할 거니까 얼른 가봐라. 이러다 비행기 놓치겠다. 얼른 공항으로 가. 엄마가 배웅 못 가줘서 미안해. 억지로 두 아들놈을 보내고 나니 친정오빠가 나타났습니다. 친정오빠도 저를 보자마자 남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매부는 갑자기 왜 저런데? 아무리 일이 생겨도 그렇지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 우리 엄마 장례보다 더 챙겨야 하는 일이 있기라도 해? 시댁 식구들 행동도 지적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더라고요. 전 친정오빠한테 남편이 숨기고 있는 걸 전부 다 폭로했어요. 사실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는 거 알아냈어. 아파트 부녀회장이랑 몰래 만나고 있었는데 내 집 앞에서 대놓고 반찬이란 쪽지도 주고 있더라. 친정오빠가 그 말을 듣고 눈이 돌아갔나 봐요. 지금 당장 남편이 있는 곳을 알아내라고 하길래 드디어 상복을 벗고 남편에게 인생의 참맛을 보여주려고 했죠. 손에는 경비실에서 얻은 CCTV 영상이 담긴 핸드폰이 들려있기에 든든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물었죠. 여보, 도대체 어딜 갔길래 급하게 자리를 떴어? 얘기 좀 하자.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제가 심각한 얘기를 할 것처럼 분위기를 잡으니까 남편이 쭈뼛거리더라고요. 고민하다가 거짓말을 하나 생각해냈는지 겨우 이야기했어요. 글쎄,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 있지? 너무 놀라서 급하게 뛰쳐나온 거야. 수습하는 대로 바로 데리러 갈게. 몇 분이면 돼. 잠깐만 기다려. 남편이 급하게 해명이 됐지만 옆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모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사부인 집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가 귓가에 내리꽂혔죠. 시댁 식구들이 친정집에 가 있는 것 같았어요. 친정집이 엄마 자가였거든요. 친정엄마가 호스피스에 들어갔다가 몸 상태가 좋아져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기가 반복했던 때가 있어서 이 집을 어쩌지 못했어요. 친정엄마가 아예 아파서 호스피스에 있었으면 집을 팔아버렸겠지만 엄마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 계속 뒀던 건데요. 그러자 친정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엄마가 이렇게 신세만 져서 어떡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아예 호스피스에 들어가 있는 게 편하지?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이 먹으니까 집이 편하네. 내가 우리 딸한테 항상 미안해. 의사가 그러는데 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대. 조금만 참아줘. 대신에 내가 이 집 줄게. 응? 친정엄마께 몇 번이고 괜찮다고 했지만 친정집을 제게 넘겨주셨어요. 명의만 옮겨주신 게 아니라며 저한테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그동안 네가 계속 청소하고 관리한 거 다 알고 있어. 친정집 비밀번호도 네 마음대로 바꾸고 네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들여놔라. 나는 네 집에 얹혀 살고 있다 생각할 거니까 편하게 써. 덕분에 저는 친정엄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길 새놓을 생각을 할 수 있었죠. 친정엄마가 몸져 누우셔서 호스피스 병동에만 있게 되면 친정집을 새놓고 간병비 좀 모아둬야겠다 생각했는데 남편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당신이 매번 처각댁 청소하고 오던데 이번엔 내가 청소하고 올게. 당신 오늘 컨디션도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쉬고 있어. 마침 몸이 으슬으슬한 게 감기에 걸린 것 같아서 친정집 비밀번호를 알려줬었는데요. 그 뒤로 계속 가서 청소하려고 하길래
이번엔 제가 거절했어요. 당신도 일하고 왔는데 무슨 청소야. 나 이제 안 아프니까 내가 갈게. 내 집이고 우리 엄마가 지낼 집이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푹 쉬어. 남편을 말리니까 머뭇거리다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남편이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전부 다 노리는 게 있어서 한 행동이었어요. 형사였던 친정오빠도 저한테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뭐? 우리 엄마 집에 들어갔다고? 이제 네 집인데 누구 맘대로 들어가? 이 자식이 범 무서운 줄 모르네. 지금 당장 가서 체포하든가 해야지. 아무리 가족이라도 거주자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된다는 말을 하면서 같이 가자고 했죠. 친정오빠가 진짜로 시댁 식구들을 체포할 생각인지 친정집에 가면서 동료들에게 출동 요청을 해달라는 무전과 전화를 돌렸어요. 출동 요청을 끝내고 이제는 제 집이 된 친정집에 도착했죠. 친정오빠가 주차하고 있는 사이 제가 먼저 친정집에 올라가게 됐어요.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시모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너 이거 있는 줄 알았니? 이것이 집안에 CCTV를 달아놨네? 너 이것부터 지워라. 며느리 몰래 부녀회장 데려왔었다며. 친정엄마가 아파서 자꾸만 쓰러지는 바람에 CCTV를 달아놓았었는데 이걸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낑낑대면서 이런 말을 하시고 계셨어요. 아이고 이거사, 너랑 부녀회장이랑 그런 짓 하는 게 찍혔다니까? 이걸 어떻게 지운다냐? 지우는 방법을 도통 모르겠네. 시모뿐만 아니라 다른 시댁 식구들도 CCTV 영상 지우는 법을 모르는지 헤매고 있길래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 와중에 남편은 시댁 식구들한테 엄마 물건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친정집으로 달려갔나 했더니 저한테 뺏길까봐 얼른 가져가려던 거였어요. 남편이 제가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었는지 이러는 거예요. 울 엄만 다이아 반지, 동생은 목걸이. 너무 잘 어울리네. 제주인 찾은 것 같은데? 우리 와이프가 여기 이제 자기 집 됐다고 으스대기 전에 얼른 가져가. 저번에도 내가 청소 좀 해주겠다고 오려고 했더니 그러지 말라는 거 있지? 자기 엄마고 자기 집이니 알아서 하겠다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뺏길까봐 아주 용을 쓰더라. 장모님도 그래. 아파서 하고 다니지도 못하는 거 얼른 줘버리지. 뭐하러 이렇게 가지고 있었나 몰라. 우리가 돌봐주고 신경 써주는 건 생각도 안 하나? 바로 그때 친정오빠가 들어왔길래 제가 후통 쳐줬어요. 야,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 내 집인 거 알고 있지? 내 허락 없이 왔으니까 주거 침입죄로 전부 다 신고할 거야. 어머님, 아가씨도 알 거예요. 우리 오빠 형사인 거. 오빠가 그러는데 가족이라도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면 깜빵 가거나 벌금 물어야 한대요. 시댁 식구들이 우리 둘을 보고 놀라 까무러쳤어요. 친정오빠가 진짜로 수갑을 꺼내서 남편을 체포하려고 했죠. 바로 그때 남편이 가족끼리 이러는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정오빠가 이리 대꾸해줬어요. 너야말로 가족끼리 이러는 게 어딨어? 우리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친정집으로 와서 물건 뒤져서 가져가려고 하지를 않나? 동생 몰래 바람 피우지 않나? 이혼 소송 당해서 위자료 잔뜩 뜯겨봐야 정신 차릴래? 남편이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발뺌을 하길래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펄쩍 뛰면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떻게 불륜 증거가 될 수 있어?
이웃끼리 맛있는 것 좀 하면 나눠줄 수도 있지. 부녀 회장이 우유 주머니도 못 건드리고 반찬도 못 줘? 그래서 제가 친정집 CCTV 영상까지 TV에 연결해서 틀어줬어요. 큰 화면으로 남편의 불륜 장면이 송출되자 시댁 식구들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이걸 어쩌면 좋냐고 수군거리고 있길래 제가 이야기해줬죠. 봐봐. 이혼 증거 떡하니 있지? 난 이런 사람이랑 못 살아. 이혼 소송 걸어서 위자료고 뭐고 다 뜯어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남편이 그제야 무릎을 꿇으면서 저에게 간청해댔어요. 내가 잘못했어, 여보. 한 번만 봐주라, 부녀 회장한테 홀려서 실수한 거야. 이 여자가 대놓고 꼬시는데 어떡해? 이 여자 잘못이라니까? 당신도 부녀 회장이 옛날에 그렇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소문 들었잖아. 남편이 잘못했다는 흉내만 내고 있지 결국엔 부녀 회장 탓만 하고 있길래 친정오빠 수갑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내가 미쳤다고 당신을 봐줘? 바람난 년이랑 우리 엄마 집에서 그렇고 그런 짓까지 했는데? 게다가 나 몰래 친정집 귀중품 훔치려고 했잖아. 당신만 날 속인 게 아니고 시댁 식구들까지 쌍으로 날 속여놓고 뭐? 용서? 난 절대 용서해줄 생각 없으니까 그냥 이 수갑 손에 차서 갖고 가. 이 정신 나간 남편놈아. 친정 오빠한테 수갑을 돌려주면서 이 자식 당장 체포해달라고 했죠. 친정 오빠가 남편 손에 수갑을 채우자 시댁 식구들이 일제히 저자세가 됐어요. 시어머니는 넙죽 엎드리면서 이런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아이고, 며느라. 우리 아들 한 번만 용서해줘라. 우리 아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네 남편이잖니. 제발 체포만은 하지 말아줘. 부녀 회장 집안이 생각보다 잘 살아서 탐이 나서 그랬어. 아무렇지 않게 큰 돈을 주고 선물도 척척 주니까 순간 혹했던 거야. 시모가 두 손을 싹싹 빌어대니까 시누이도 나서서 한마디 더 붙이더라고요. 새언니, 이런 짓 했으면 정말 안 됐었는데 진짜 미안해요. 부녀 회장이 명품 선물을 줘서 잠시 정신이 나갔었어요. 시모는 물론 시누이까지 저한테 매달리면서 체포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빌었어요. 그런데 제가 바보도 아니고 이런 시댁 식구들을 용서해 주겠어요? 남편이 울면서 절 부르는 걸 무시해줬더니 그대로 끌려나갔어요. 그리고 사이렌 소리가 울려서 밖으로 나가봤는데요. 경찰차들이 모여있더라고요. 그 경찰차에서 경찰들이 내리더니 시댁 식구들을 태웠습니다. 저도 경찰서로 가서 피해자 신분으로 밤새 조사를 받았죠. 시댁 식구들이 여기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밤새 울부짖으면서 말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미안하다, 며느라. 미안해. 내가 이렇게 사정하잖니. 내 나이가 몇인 줄 아냐? 너는 노인네 손목에 수갑 채우고 이러고 싶냐? 응? 이 사건의 주범인 남편도 가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해댔어요. 여보, 나 이제 잘할게. 내가 원래 바람 피우고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신혼 때를 생각해봐. 나 진짜 다정하게 잘 대해줬잖아. 기억 안 나? 과거 얘기가 나오니 신우까지 나서서 눈에 불을 켜고 말했습니다. 새언니, 내가 엄마랑 같이 김밥 싸간 거 기억 안 나요? 우리 오빠가 멍청하게 입덧으로 뭐라 해서 우리가 챙겨줬었잖아요. 새언니가 김밥 보고 감동받았으면서 이러면 어떡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시댁 식구들이 몇 번이고 불쌍한 척하면서 사과해댔지만 전 이미 속으로 결정한 상태였죠. 그대로 시댁 식구들이랑 합의해주지 않고 경찰서를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친정 오빠한테 물어봐서 아는 변호사 없냐고 물어봤는데요.
친정 오빠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 통해서 상간녀 소송이랑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거죠. 남편이랑 지내던 집도 제 집이었기에 남편 짐을 모두 다 시댁으로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보낸 짐에는 이혼 서류와 편지를 함께 붙여줬는데요. 그리고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어요. 몇 시간 뒤에 남편이 조사를 받고 돌아왔나 봐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자 남편이 문을 막 두드리면서 말했어요. 여보, 여준이 엄마 거기 있지? 언제 집 비밀번호를 바꾼 거야? 우리 아직 이혼 안 했잖아. 이제 막 소송 시작한 것뿐인데 이렇게나 내칠 거야? 일단 내 짐들 안에 있으니까 문 좀 열어봐. 남편이 이러길래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소리쳤어요.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시댁으로 가봐. 당신한테 선물 보냈고 친히 편지까지 써줬으니까 지금 당장 가보라고. 제가 이러니까 제가 틈을 보였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이 간절하게 빌어댔어요. 여보, 이러지 말고 얼굴 보고 얘기하자, 어? 편지로 얘기할 게 아니라 직접 얼굴 보면서 대화를 해야 기분이 풀릴 거 아니야. 기분이 풀리다니. 누가 보면 단순한 문제로 다툰 줄 알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니까 남편이 결국 시댁으로 갔는지 잠시 뒤에 전화가 온 거 있죠? 전화를 받아보니까 남편이 급한 목소리로 제게 쏘아댔어요. 당신 이혼 서류 보낸 거 뭐야? 이게 선물이었어? 그리고 이 편지는 또 뭐야? 진심으로 쓴 거야? 사실 제가 편지에 너 바람 피우는 거 절대 용서해주지 않을 거니까 다신을 찾아올 생각하지 마. 찾아오면 이번에 스토킹 범죄로 신고할 거야. 안 그래도 주거 침입죄로 신고당해서 돈 꽤나 나갔을 텐데 돈이 남아돌거나 깜빵 가고 싶으면 찾아와. 라고 적어놨었거든요. 제가 진짜로 신고할 걸 알고 남편이 오지도 못하고 매일 전화하고 문자에 댔어요. 전 그걸 벼르고 있다가 오랜만에 자식들을 불렀죠. 아들들이 휴가를 내서 저희 집으로 모였는데요. 일단 오랜만에 온 아들한테 밥을 먹이고 거실에 앉혔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여준아, 여진아, 사실 너희 아빠가 바람 피우고 있었다. 친정엄마한테도 몹쓸 짓을 해버려서 이혼하게 됐어. 완전히 남이 된 건 아니고 지금 소송 중이야. 남편에 대해 모든 걸 폭로해버리니까 아들들 모두 화를 내면서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냐고 격분했죠. 첫째가 바로 아버지한테 전화하더니 남편한테 다짜고짜 윽박지르더라고요. 아버지, 우리 엄마 배신하고 다른 년 만난 거 사실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제가 결혼 전에 무슨 짓 당했는지 알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말 좀 해보시라고요. 첫째가 아버지가 창피하고 나쁘끄럽다며 막 소리를 질러댔어요. 첫째가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결혼하기 전에 데려온 여자가 바람을 피워서 파혼했었기 때문인데요. 미국행을 포기하고 만난 여자였는데 이 일로 크게 실망해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거기 사는 미국인을 만나 정착까지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 이유로 바람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한 거죠. 반대로 친정엄마 손에 자란 둘째는 전혀 다른 이유로 흥분한 모양이에요. 첫째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아 들더니 악을 질러댔어요. 아버지, 할머니 화장하고 있는데 그냥 가버리셨잖아요. 그래놓고 할머니 집으로 가서 물건 빼돌리려고 하셨다고요? 어떻게 저희 할머니한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가족한테까지 이러기에요? 아버지는 도대체 뭐하는 작자길래 이런 배신을 때리는 건데요? 둘째가 이러는 이유는 첫째가 어렸을 때
잔병 치레를 많이 해서 손이 많이 가는 바람에 제가 둘째한테 소홀히 했던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정 엄마가 집에 자주 찾아와 둘째를 더 많이 챙겨주시곤 했어요. 이런 이유로 둘째가 저보다 친정 엄마를 더 좋아하던 때가 있었죠. 각자 다른 이유로 아버지를 증오하게 된 제 자식들이 남편에게 으름장을 놓은 거예요. 물론 남편도 충격을 받고 수습을 하려고는 했어요. 날뛰고 있는 아들들을 진정시키려고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여진아, 일단 화내지 말고 들어봐라. 아버지로서 미안하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버지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게야. 남편이 울먹거리는 척하면서 궁시렁거렸지만 아들들한테 먹히지 않았어요. 둘째가 그 말을 듣고선 이랬거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엄마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앞으로 저희 형제들 아버지 없는 셈 치고 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혼 후에 엄마한테 얼른 돈 토해낼 준비나 하고 있으시라고요. 첫째도 자기 볼 생각하지 말라고 하니까 남편이 진심으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식들은 그런 남편에게 손절을 선포했죠. 결국 남편은 저한테 이혼당해 전 재산을 다 뜯기고 말았어요. 땡전 한 푼 없어진 마당에 자식들이 뒷바라지 해주지는 않을까 기대할 수도 없게 됐는데요. 자식들이 진짜로 남편 연락을 피하고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갑자기 가난해진 남편이 미국에 있는 아들과 제주도에 있는 아들을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이런 상황을 시댁 식구들도 알게 된 겁니다. 시모랑 시누이가 집으로 찾아왔길래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제가 누구냐고 물어봤다가 무시하고 쌩까니까 시어머니가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미안하다 며느라. 이제 좀 용서해줘라. 우리 아들이 그 나이에 노가다 하려다가 나이 많다고 쫓겨나고 이 일 저 일 다 해보고 있더라. 네 위자료 내주느라 아주 빈털터리가 됐다고 하던데 좀 도와주면 안 되니? 신우도 제발 도와달라고 간청하길래 깔깔깔 웃어줬죠. 그리고 제가 시원하게 일침 날려줬습니다. 그걸 왜 제가 도와줘야 하는데요? 남편 지금 벌 받는 거예요. 그냥 벌 받으라고 놔두세요. 그리고 이혼해서 이제 남이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이전 남편이 바람 피울 때 쓴 우유 주머니나 가져가시든가요? 제가 이러니까 시댁 식구들이 간청해도 돈 한 푼 안 쥐어줄 걸 알았나 봐요. 저 때문에 자존심만 상하고 돌아가서는 그 뒤로 시댁 식구들이 찾아오지도 않네요. 얼마 전에 이혼 소송이 드디어 끝나서 남편과 아예 남이 됐는데요. 이제 법적으로 이전 남편이 된 셈이죠. 요즘은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으로 뜯어낸 돈과 친정 엄마가 남기신 유산으로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가끔씩 미국이나 제주도로 놀러가 아들 사는 모습도 보니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잘못을 했으면 벌 받게끔 해주시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남편의 사과를 받아줬으면 남편이 또 바람을 피웠을 거예요. 저희 친정 재산도 노렸을 거고요. 친정엄마 장례도 다 안 치르고 친정 재산 노리러 간 사람과 어떻게 평생을 함께 하나요? 그래서 전 이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한 짓 하나도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세상에 각종 범죄라는 것이 판을 치는 지금, 저에게 일어난 현실적이고, 아니,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치밀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던 사악한 인간들의 범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이 채널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정말 사람의 머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비상해지고 또 돈이라는 것 앞에서 장사 없다고는 하지만 그깟 돈 몇 푼에 양심은커녕 인간이길 포기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애석합니다. 이 이야기를 풀기 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가 조금은 복잡하고 어지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일어나는 범죄들과 깊은 연관이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따뜻한 집에서 자랐어요. 물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저희 가족은 정말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가족끼리는 절대 배신하거나 상처 주는 일이 없을 거라는 믿음 아래에서요. 부모님은 평범한 분들이셨어요. 특별히 부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빚에 시달릴 만큼 힘든 형편도 아니었죠. 그저 사람 사는 집이라면 어디나 있을 법한 소박하고 평온한 일상이 흐르던 집이었어요. 저는 외동딸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또 아낌없이 받을 수 있었죠. 어릴 땐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몰랐어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녁이 되면 집안에 엄마가 차려주는 밥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고 놀이터에서 해질녘까지 놀다가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과 아빠의 웃음소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었죠. 그런 평범한 일상에 균열이 생긴 건 제가 9살이 되던 해였어요. 어느 날 아빠가 출장 중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전화를 받고 그 뒤로 저희 가족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병원 중환자실, 창백한 얼굴로 산소호흡기를 단 채 누워 계신 아빠를 처음 봤을 때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아빠는 출장 중에 사고를 당하셨는데 어른들 말로는 산재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그 말을 들은 엄마의 표정은 잊을 수가 없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엄마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잠시 뒤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비우신 엄마는 한참을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엄마, 아빠 언제 일어나? 나 아빠랑 놀고 싶은데. 아빠 너무 무서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빠 꼭 일어나실 거야. 우리 딸 있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저는 어느새 11살이 되었어요. 아빠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병원비며 간병비며 우리 집에 조용히 불어온 그 파도는 점점 더 거세졌죠. 저는 여전히 잘 몰랐어요. 그저 학교 끝나고 병원에 들러 아빠 손을 꼭 잡고 나왔어 아빠 하고 말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 손이 미세하게라도 움직이기만을 작은 눈빛이라도 반응이 있기를 바라면서요. 엄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이전엔 뭐든지 이야기하던 분이셨는데 아빠의 병세가 길어질수록 말 대신 한숨이 늘었고 저는 그런 엄마에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자꾸만 눈치만 보게 됐어요.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아버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매일 코에 꽂힌 산소호흡기에서 빨간불이 깜빡거리면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병실로 뛰어들어와 아버지의 가슴을 세게 쳤죠. 저는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당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빠 자고 계신데 왜 아빠 가슴을 자꾸 때리는 거야? 울면서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병실 안은 삐삐 소리와 윙윙거리는 경고음,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발소리로 가득했죠. 엄마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울곤 하셨어요. 엄마는 저에게 아빠가 곧 일어날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 말은 우리 모두가 믿고 싶은 거짓말에 가까웠어요. 어릴 때라 그 모든 상황이 참 낯설었고 무서웠어요. 마치 꿈속에 있는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고
그냥 눈을 감고 깼을 때 아빠가 멀쩡히 거실에 앉아 계실 것 같았죠. 하지만 그건 꿈이 아니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뼈저리게 현실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병원에 누워 계신 지 꽤 시간이 흘렀어요. 새학기가 막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났는데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야 저는 검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아버지께서 결국 제 곁을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장례식장에 가득한 사람들, 검은 정장을 입고 어깨를 떨고 있는 엄마의 모습. 아버지를 잃고 나서 저와 엄마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지냈어요. 평소처럼 밥도 먹고 학교도 갔지만 마음은 늘 얼어붙은 듯 했어요. 무언가를 해도 전처럼 웃을 수 없었고 재미있는 일이 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겨울방학이 다가올 무렵 엄마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엄마, 나랑 더 오래 같이 있자. 오늘은 출근 안 하면 안 돼? 그러고 싶은데 우리 딸 잘 키우려면 엄마도 힘내야지. 알았지? 그렇게 엄마는 매일 새벽같이 출근하셨고 해가 지고 나서야 돌아오셨어요. 처음엔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웠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집에 돌아온 엄마는 늘 녹초가 되어 계셨어요. 엄마가 오죽 힘들면 매일같이 밥을 차려주셨는데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퇴근하자마자 잠이 들어버리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용히 방을 정리하고 가끔은 밥도 데워놓고 기다렸죠. 주변 어른들은 말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 말이 엄마 귀에 들릴 때면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챘어요. 엄마는 자존심이 정말 강한 분이셨어요. 스스로를 절대 불쌍하게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아 하셨죠. 그래서 더더욱 그런 동정 어린 말들이 엄마에게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엄마가 밖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고생을 하는지는 어린 저로서는 다 알 수 없었지만 퇴근 후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엄마의 모습, 자리에 앉기도 전에 허리를 토닥이며 숨을 고르시는 그 장면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그런 날이면 저는 괜히 더 조용해졌어요. 엄마가 쉴 수 있게 티 안 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죠. 엄마, 나 숙제 다 했어. 설거지도 해놨어. 그래,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숨 좀 쉬네. 고맙다 정말. 그렇게 우리 둘만의 삶이 시작됐고 조심스럽게라도 다시 일상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버지의 빈자리는 시간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았지만 엄마는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고 저는 그런 엄마 덕분에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자라다 보니 저도 어쩔 수 없이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늘 아침 일찍 제가 학교 가는 시간에 맞춰 출근을 하셨고 저는 혼자 현관문을 닫고 집을 나서야 했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집엔 아무도 없었어요. 조용한 집에서 가방을 내려놓고 숙제를 하다가 배가 고프면 혼자서 간식을 챙겨 먹거나 라면을 끓여 먹기도 했어요. 라면은 저만의 방식이 있었죠. 파 송송 썰어 넣고 가끔은 엄마가 사다 놓은 어묵이나 계란 하나를 풀어서 끓이면 제법 그럴듯했거든요.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청소도 해놓고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도 해놨어요. 다만 빨래는 정말 어려웠어요. 세탁기 사용법도 어렵고 세제 양도 헷갈렸고 무엇보다 빨래를 잘못 돌리면 옷이 줄어든다고 들어서 그건 무서워서 손도 못 댔어요. 중학생이 된 이후로는 저도 조금씩 더 해보려고 했어요. 엄마가 퇴근하실 즈음 저녁상을 차려놓고 놀라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처음엔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어서 밥솥 버튼을 누르고 김치 꺼내고 계란 후라이나 어묵 볶음을 데우는 게 전부였죠. 엄마, 오늘은 내가 밥 했어. 어머, 진짜? 이건 네가 했어? 와, 우리 딸 이제 다 컸네.
중학교 3학년쯤 되자 찌개 종류도 조금씩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김치찌개는 특히 자신이 있었는데 된장찌개는 아직 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도 연습을 하다 보니 차츰 할 수 있는 음식이 늘어났어요. 그때 당시엔 학교에서 왕따가 심각한 사회 문제였어요. 근데 저는 스스로 친구들과 거리를 뒀어요. 자발적인 외톨이랄까? 어울릴 시간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달랐어요. 철이 일찍 든 탓인지 그런 무리 속에서 웃고 떠드는 일이 별로 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도시락 먹고 수업 끝나면 도서관에 남아서 공부했어요. 가끔은 뒤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일부러 반응하지 않았어요. 쟤 왜 맨날 혼자야? 좀 무섭지 않아? 무시해. 관심 주지 말자. 그런 말이 들려올 때면 마음 한켠이 시리기도 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제가 가야 할 길은 따로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고3까지 버티고 또 버텨서 결국 수도권의 한 국립대에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할 수 있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엄마 앞에서 웃으며 봉투를 내밀었죠. 대학에 붙었다고,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가는 거라서 돈도 안 든다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니 우리 엄마는 입을 틀어막고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표정에서 참 많은 게 보였죠. 자랑스러움, 고마움, 그리고 미안함까지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엄마 품에 안겨 같이 울었어요. 그동안 꾹 참고 있던 마음이 한꺼번에 터졌죠. 저는 엄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가 피땀 흘려 번 돈, 한 줌도 안 되는 그 돈을 제 학비로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 또 그만큼 간절했어요. 대학 생활 동안에도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했어요. 어렵고 힘든 날도 많았지만 엄마 생각하면 주저앉을 수가 없었어요.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 준비에 들어갔고 운 좋게 첫 지원한 회사에서 최종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엄마, 나 취직했어. 진짜야. 세상에, 우리 딸이 취직을 하다니. 정말 잘 됐다. 이젠 내가 기대도 되겠네.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에는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회사 생활이란 처음엔 서툴고 정신없었지만 일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제 자리를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회사 업무 중에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우리 회사 사내보험을 관리하던 보험 설계사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험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상담을 요청하게 됐고 그 일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인연이 시작됐어요. 혹시 실비보험은 어떤 게 좋을까요? 지금 나이대라면 이 상품이 괜찮을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비교 자료도 보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엄마 것도 같이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어머님 상황에 맞는 것도 따로 준비해 볼게요. 그렇게 엄마 보험까지 가입하게 되면서 남편과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됐고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업무적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상하게 자꾸만 마음이 가더라고요. 서로 대화를 오래 나누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편했어요. 운명처럼 끌린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은 조용하고 무던한 성격이었어요. 말수는 적지만 일처리는 깔끔하고 책임감 있어 보였고요. 무엇보다 제 안에 있는 인정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넌 정말 성실하고 똑부러지는 사람이야. 나 그런 점이 참 좋아. 남편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면 괜히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고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빠른 결혼이었지만 그만큼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결혼을 앞두고 시댁 식구들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참 따뜻한 분들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우리 집은 가족끼리 뭐든지 공유하고 이야기해요. 그런 분위기 불편하진 않겠지?
네, 전 너무 좋아요. 저희 집도 그런 편이었거든요. 그분들의 다정한 모습은 예전 우리 가족을 떠오르게 했고, 저는 괜히 마음이 놓였어요. 아, 참 좋은 가족이구나. 여기에 잘 어울리고 싶다.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그 따뜻함이 가족에게만 국한된 것이었던 걸 알게 됐어요. 며느리인 저는 그 가족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죠. 시어머니는 늘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면서 남편과 시누이에게는 세세하게 관심을 쏟았지만 저에게는 무관심 그 자체였어요. 어떤 날은 제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지나가시기도 했어요. 그저 제가 말을 잘 듣고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하는 괜찮은 며느리이기만을 바라시는 것 같았어요. 중간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지만 그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보험 업무가 바쁘다며 주말에도 고객을 만나러 나가곤 했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꼭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주말에 뭐 하니? 심심할 텐데 와서 반찬 좀 도와줘. 네가 지난번에 만들어둔 오이지 무침 진짜 맛있더라. 와서 좀 대량으로 만들어두고 가라. 이모들도 나눠주게. 아, 네, 알겠습니다. 속으로는 심심하긴요.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라는 말이 맴돌았지만 결국 조용히 준비해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심지어 제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조차도 그 패턴은 바뀌지 않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바쁘다는 이유로 곁에 없었고 시어머니는 산후조리 중인 절 불러 일을 시키셨죠. 어제 반찬이 다 떨어졌는데 넌 된장찌개 하나쯤 끓일 수 있지? 지금 허리도 잘 못 펴겠는데요. 애는 자고 있잖아. 그 정도는 움직여야 회복도 빨라. 그렇게 억지로 일어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느 순간부터 제 일상에서 내 엄마는 점점 멀어졌어요. 내가 엄마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도 없이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절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이요. 남편에게 몇 번 말한 적도 있었어요. 당신 없이도 계속 시댁 가는 건 솔직히 너무 힘들어. 나도 우리 엄마 좀 보고 싶어. 요즘 고객들 다 주말에 만나야 해서 말이야.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투정이야. 조금만 더 참아봐. 그 말이 참 야속하게 들렸어요. 저는 참는 게 당연한 사람이 된 것 같았고 제 감정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듯 했어요. 결혼을 하면 어쩌면 조금은 외롭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외롭고 고단할 줄은 몰랐어요. 처음 시댁에서 봤던 그 따뜻함은 결국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였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남편은 보험을 파는 일을 하다 보니 외근이 많았어요. 지방이고 수도권이고 가리지 않고 고객들을 만나러 다녔죠. 처음 아이를 낳고 키우던 시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밤낮이 따로 없던 그 시기. 저는 잠도 못 자고 아이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아이 재우고 나면 어느새 다시 밤이었어요.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죠. 남편은 늘 똑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오늘도 늦어. 미안. 내일도 아마 못 들어갈 것 같아. 그 말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어졌어요. 너무 지쳐서 엄마가 내가 뒷바라지라도 해줄까? 아이 보느라 밥도 못 먹잖아. 하시며 도와주시려 했지만 그 말이 시댁 귀에 들어간 순간 저는 또 다른 상처를 받아야 했어요. 사돈이 와서 도와주신다고 했다고? 얘는 딸을 시집 보냈으면 손을 떼야지. 어른이 너무 나서면 곤란한 법이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며 혀를 찼을 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어요.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날 도와주려는 마음조차 흉이 되는 걸까? 남편에게 속상한 마음을 조심스럽게 털어놔봐도 돌아오는 말은 차갑기만 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위로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말투였죠.
어느 날은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절 보고 이런 말도 했어요. 결혼 후회돼. 너 너무 곰 같아서 재미가 없어. 그 말이 가시처럼 꽂혔어요. 가슴이 콱 막히는 기분이었죠. 곰 같다니요. 제가 지금 누구를 위해 뭘 참고 견디고 있는지도 몰라주는지 야속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아이가 있었기에,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혼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싶어서 그냥 꾹 참고 버텼어요. 만약 그런 게 없었다면 정말 다 때려치우고 집을 나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추스를 틈도 없이 제 인생에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엄마의 뇌출혈이었어요. 엄마가 언제 쓰러지셨는지도 몰랐어요. 그날은 주말이었고 저는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다가 갑작스럽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죠. 혹시 따님 되세요? 제가 교회 집사인데요. 어머님이 연락이 안 돼서 너무 걱정돼서 119에 신고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집사님의 목소리에 숨이 턱 막혔어요. 엄마가 연락이 안 된다니요.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죠. 엄마는 그날 교회 집사님과 예배를 함께 가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이 되어도 연락이 없자 이상하다고 느끼신 집사님이 119에 신고를 해주신 거였어요. 저는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도 아니었고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러 가는 일도 뜸했으니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아이 손을 꼭 잡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은 그날도 이른 아침부터 나간 상태였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어요. 겨우 도착한 병원. 중환자실 안에 누워있는 엄마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의식 없이 누워 계신 엄마. 삐 소리만 울리는 그 공간에서 저는 입술을 떨며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었어요. 뇌출혈입니다. 발견이 조금 늦었고요. 수술은 했지만 의식이 돌아오긴 어려울 수 있어요. 장기적인 식물인간 상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어요. 우리 엄마가 뭐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순간 엄마가 안쓰러운 것도, 엄마 없는 내 일상이 걱정되는 것도 잠시였고 병원비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입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수술비는 또 어떻게? 보험은 들어둔 게 있었나?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그 눈물의 절반은 슬픔이었고 나머지는 막막함이었어요. 엄마의 병보다 당장 돈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남편이 보험 설계사잖아요. 엄마와 저, 그리고 우리 아들 앞으로 들어둔 보험이 꽤 넉넉하게 있다고 생각해서 병원비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만들었죠. 그 보험들 다 생명보험이야. 사망했을 때 받는 돈이 많은 거지 입원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야. 뭐라고? 아니, 생명보험들도 입원비 보장은 다 나오는 거 아니야? 보장을 사망시로 치우쳐놔서 별로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걸? 그리고 솔직히 식물인간 상태로 생명 유지해봐야 뭐하냐? 깨어날 확률도 없는데.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쳤어? 지금 우리 엄마를 두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니,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장모님이 내 가족이야? 너네 집안일을 왜 내가 떠안아야 되는데. 몰라. 가뜩이나 고객 없어 죽겠는데 병원비까지 어쩌라고. 저는 아이를 낳고 일을 그만둔 뒤 시댁일에 앞장서서 살아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 명의로 된 수입이나 예금도 없는 상태였고 당장 병원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어요. 남편한테 기대할 수도 없다는 현실 앞에서 저는 어떻게든 보험금이라도 조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남편에게 중환자실 입원비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알려달라고 말을 해도 남편은 다 안 나온다며 사망보장 기준이라고 저에게 귀찮다는 듯이 대꾸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았어요. 정말 사람이 어찌 이리 야속할 수가 있는지요.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말입니다. 그때부터 전 엄마 옆을 지키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엄마는 늘 눈을 감은 채 누워 계셨어요. 숨을 쉬고 있지만 마치 고요하게 잠든 사람 같았고, 때론 진짜 돌아가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도 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엄만데, 내 전부인데 어떻게 그리 쉽게 떠나보낼 수 있겠어요. 매일 아침마다 물수건을 준비해 병원에 갔고 엄마의 얼굴이며 팔이며 다리를 정성껏 닦아드렸어요. 엄마, 나왔어. 오늘은 좀 따뜻하네. 아들 데리고 올 걸 그랬나? 엄마가 우리 아들 엄청 좋아하잖아. 제발 눈 좀 떠봐. 엄마는 대답이 없었지만 저는 일부러 밝게 말했어요. 엄마, 나 외로워. 나 엄마한테 기대고 싶어. 언제쯤 눈 뜰 거야? 언제쯤 우리 딸 하고 불러줄 거야? 그 말이 하루에도 수십 번은 나왔던 것 같아요. 스스로 위로받기 위한 말이기도 했고 어쩌면 엄마가 정말 듣고 계시진 않을까 하는 희망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병원에 들어서서 중환자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익숙했어요. 손에 물수건을 들고 익숙하게 엄마의 병실 문을 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베개가 왜 저기 있지? 싶었거든요. 엄마 발밑에 받쳐뒀던 작은 베개가 병상 옆으로 치워져 있었어요. 엄마가 직접 움직일 리는 없고 간호사 선생님이 위치를 바꾸신 건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간호사실에 들러 물어보니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 어제 야간 근무자 중에 그 병실은 안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베개요? 건드린 사람 없을 거예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럼 누가 들어왔다는 건지 예상을 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는 완전히 누워 계셨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베개가 움직였다는 건 분명 뭔가 있었단 얘기잖아요. 병원엔 엄마를 찾아올 사람도 없어요. 외삼촌도 지방에 계시고 친척 중에 엄마를 병문안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남편? 그 사람은 엄마가 입원한 이후 병원에 발길조차 하지 않았어요. 병원 CCTV는 중환자실 특성상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답답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엄마 병실에 들어설 때마다 괜히 주변을 살피게 됐어요. 병상 옆에 컵이 조금 옮겨져 있는지, 물병의 방향이 달라졌는지, 그런 사소한 것들에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민해진 걸까? 하는 생각도 물론 있었지만 그러기엔 미묘한 위화감 같은 게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었어요. 그저 병실 안에서 제 엄마와 저 둘만 있어야 하는 그 공간에 어쩌면 우리 둘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점 절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 병실에 귀중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훔쳐갈 만한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작은 베개 하나가 옮겨져 있는 걸 본 이후 자꾸만 병실 안에 낯선 기운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CCTV에 대해 물어봤어요. 혹시 병실 안에 CCTV는 없나요? 아, 보호자 동의만으로는 안 되고요. 중환자실은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CCTV 자체가 설치되지 않아요. 그럼 어젯밤에도 혹시 엄마 병실에 다녀간 사람은 없었을까요? 보호자 외에는 출입 자체가 제한돼서요. 병동 기록에도 그런 건 없어요. 설명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물론 의사 회진이 있긴 했지만 그건 대부분 바이탈 체크 정도였고 제가 있을 때도 몸을 뒤집는다거나 침대를 크게 건드리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상했어요. 뭔가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엄마 병실의 모습을 매일 휴대폰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침대 각도, 팔의 위치, 링거 속도, 침대 아래 깔개 방향까지 하나하나 사진을 찍고 메모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의 링거 속도가 바뀐 거예요.
분명 어제보다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휴대폰으로 찍어둔 영상과 비교했더니 드립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오늘 링거 속도 바뀐 건가요? 어제랑 다르던데요. 이상하다. 아니요, 그런 일 없어요. 간호일지에 변화 기록은 없어요. 간호사의 대답은 분명했어요. 기록엔 아무 변화도 없다고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분명 병원 내부 혹은 내 주변 어딘가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런 직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날 의심을 가득 품은 채로 엄마 병실에서 나와 집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무언가를 황급히 감추는 모습이 보였어요. 뭔가 종이 같은 걸 접어 서랍에 넣는 듯한 행동이었죠. 뭐해 당신? 왔어? 얼른 들어가서 자. 나도 뭐 고개 거 확인하던 중이었어. 자야겠다.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쓱 들어가 버렸어요. 사실 우리 부부는 어느샌가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이 때문에 그랬고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익숙해져 버렸죠. 근데 지금 그 행동은 뭐였을까요?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남편의 어색한 행동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뒤 조용히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열어보다가 그 안에서 두툼한 우편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수익자 변경 관련 유언장 검토 사본 및 동의서 송부권.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상기 수익자 변경과 관련된 보장성 상품은 H보험사 상품이며 모든 변경은 본인 확인 후 완료되었습니다.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요. 수익자 변경이라니 설마 우리 엄마 보험 말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급히 저희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던 보험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수익자란에 제 이름이 아닌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터질 듯이 뛰었고 손끝이 얼어붙는 것처럼 찌릿했어요. 수익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는 어렵다고 알고 있었는데 엄마는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 있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누구의 동의로 이게 가능했을까 싶었죠. 남편이 계속해서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우리 엄마의 상태를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런 짓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엄마를 향해 아주 느릿하고 조용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찝찝함이 절 에워싸기 시작한 거죠.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엄마의 병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엄마는 여전히 조용히 누워 계셨죠. 마치 세상의 소음과는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한참을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숨소리는 일정했고 기계음만이 리듬처럼 공간을 메우고 있었죠. 엄마, 나왔어. 오늘은 날이 좀 흐리네. 그래도 내일은 막다니까 우리 산책 가자. 엄마 눈 뜨면 내가 병원 마당에 휠체어 끌고 나갈 거야. 말을 하며 엄마 손을 조심스레 감싸주었지만 미동도 없었어요. 시간이 꽤 지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병실을 나서며 문을 조용히 닫고 복도를 걸어나갔죠. 병원 건물 밖으로 나간 그때였어요. 주머니 속에서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아들인가? 그 생각에 얼른 화면을 들여다봤는데 눈앞에 보이는 이름을 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전화의 발신자 이름이 분명히 엄마였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설마 잘못 본 건가 하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아무리 봐도 엄마였어요. 엄마의 휴대폰은 병실 서랍 안에 충전도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거든요. 제가 서랍 안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니, 무언가를 쥐고 있는 게 용하다 싶을 정도로 온몸이 달달 떨렸죠. 그런데도 전화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거라면 누군지 밝혀야만 하지 않겠어요?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우리 엄마의 상태를 가지고 이런 못된 장난을 치다니. 전부 다 찾아서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심정으로 전화를 받고는 누구냐고 소리를 쳤죠. 그런데 정말로 그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엄마였어요. 분명 엄마 목소리였어요. 딸, 엄마야. 엄마 말짱한 거 절대 병원에도 박서방한테도 알리면 안 돼. 지금 당장 차 몰고 나 좀 데리러 와라. 엄마? 엄마 맞아? 진짜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목소리인데? 딸, 엄마야. 엄마 말짱한 거 절대 병원에도 박서방한테도 알리면 안 돼. 지금 당장 차 몰고 나 좀 데리러 와라. 눈앞이 핑 돌았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장난이 맞았어요. 우리 엄마일 리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 엄마 목소리였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지만 우리 엄마 목소리였다고요. 도대체 누가 우리 엄마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 거냐고요. 방금 전까지, 무려 10분 전까지도 우리 엄마가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걸 봤는데 저는 다시 쏜살같이 병원 건물로 달려갔어요. 복도를 미친 듯이 뛰어서 중환자실 문 앞에 도착했어요. 가슴이 콩콩 뛰었고 손엔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떨렸어요. 정말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문을 확 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어요. 침대 위에 누워있어야 할 엄마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링거와 침대 각도는 어제와 똑같았는데 그 위에 누워있는 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형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마네킹처럼 생긴 인형이 침대에 덮인 채 누워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몸이 굳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서 바라봤어요. 링거 줄도 심전도 기계도 그대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가 철저히 세팅해둔 거였어요. 누가 왜 우리 엄마 자리에 인형을 눕혀놓은 거냐고요. 혼이 나간 듯 뒤로 돌아 나가려던 찰나 갑자기 등 뒤에서 아주 낮은 소리로 절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지 주변을 살폈는데 우리 엄마의 침상 밑에서 들리는 소리였어요. 누군가가 침대 밑에서 숨어서 절 부르고 있었다고요. 전 그 순간 정말 소리를 꽥 지를 뻔했어요. 그 상황에 소리를 지르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하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겨우 참았어요. 침대 밑에서 절 조용히 부른 사람이 바로 제가 자주 봤던 간호사였거든요. 매번 약을 주고 링거를 교체해주던 그 익숙한 얼굴이 그 어둠 속에서 절 보고 있었어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조용히 속삭였죠. 도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요? 그런데 간호사는 말 대신 손가락으로 절 향해 조용히 손짓했어요. 말을 할 수 없는 건가? 지금 이 상황이 숨어서 몰래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건가 싶었죠. 사실 그게 맞았죠. 우리 엄마가 사라진 상태였잖아요. 이대로 어찌할 수 없었던 저는 얼른 머리를 굴렸어요. 혹시 누가 지나가거나 복도에서 들여다볼 수도 있으니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보호자 침대에 털썩 앉아 마치 평소처럼 엄마의 상태를 살피는 듯 연기했죠. 중환자실 복도는 늘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작은 행동 하나도 자칫 수상해 보일 수 있었거든요. 저는 침대에 앉은 채 고개를 약간 숙이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입을 움직이며 조용히 물었어요. 진짜 대답 안 할 거예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고요. 우리 엄마는 어디 가고요. 지금 혼란스러워요. 우리 엄마 전화를 받고 온 건데 분명 우리 엄마 목소리였는데 그 전화 음성 변조한 거예요. 제 남편이 만든 프로그램으로요. 그럼 그냥 장난이었던 거예요? 사람 놀리려고 그런 거냐고요. 잘 생각해봐요. 제가 어떻게 보호자님의 어머니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쾅 하고 울리는 듯 했어요. 그러고 보니 그건 맞는 말이었어요. 엄마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식물인간 상태였어요.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 목소리를 샘플로 얻었단 말이에요? 제 가슴이 서서히 조여오는 걸 느꼈어요.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절 바라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입술이 바싹 마르는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제공한 사람이 있어요. 제게 그걸 의뢰한 여자 이름이 강지현이에요. 강지현이요? 제 주변에는 그런 이름을 한 사람이 없어요.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요. 그 여자가 누구죠? 그 여자가 왜 우리 엄마 목소리를 갖고 있냐고요. 그러자 간호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마치 무언가를 다 털어놓으려는 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침대 밑에 쭈그려 있는 것 치고는 꽤 비장해 보이는 모습이라 저까지도 덩달아 심장이 쪼여왔어요. 그 사람, 강지연이란 여자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고등학교 때 전 그 애한테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일진무리의 우두머리였죠. 돈을 빼앗고 손찌검을 하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그 여자가 왜 우리 엄마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지.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강지연한테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사를 간 뒤에 얼굴을 안 보고 살다가 이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땐 기절을 하는 줄 알았죠. 그 뒤로는 고등학교 때의 일이 반복됐어요. 협박 문자, 전화. 고등학생 시절 저에 대해 알고 있는 약점도 많았거든요. 제가 누구와 어울렸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함부로 끊어내지도 못했어요. 좋아요. 그렇다 쳐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우리 엄마 목소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 엄마랑 관련이 있냐고요. 강지연이 왜 이 병원에 찾아왔는지가 먼저예요. 사실 강지연, 보호자님 남편과 불륜관계예요. 이건 제가 정확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 엄마의 목소리를 들고 온 그 여자가 우리 남편의 내연녀라고요? 맞아요. 강지연이 제게 AI 음성 샘플 제작을 의뢰하면서 보험 얘기를 했어요. 여기 누워 계신 환자분의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이 된 상품이죠. 그걸 어떻게... 수익자 변경된 걸 어떻게... 맞잖아요. 우리 엄마의 보험 상품은 수익자가 남편으로 최근에 변경이 됐죠. 우리 엄마의 동의도 없이요. 그러니까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어요. AI 목소리로 동의를 했다면? 게다가 남편이 보험 설계사니까 그런 문제는 요리조리 피해서 변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 거죠. 우리 남편과 강지연이 정말 불륜이라면 가능한 일이었어요. 간호사는 손끝으로 떨리는 링거관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여자는 단순한 협박을 넘어서 뭔가 더 큰 걸 계획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싶어서 관찰만 했는데 이젠 저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보호자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용당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왜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강지현, 그 여자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예요. 아마 그러다가 보호자님 남편과도 바람이 났겠죠. 빚도 많이 있어서 저에게 금전적인 요구도 많이 했어요. 평소에 사치를 많이 즐기는 타입이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관계였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빚이 늘어나니 둘이 머리를 맞댄 것 같아요. 빚을 어떻게 갚을까 고민을 하다 보호자님의 어머님의 뇌출혈을 이용하기로 했겠죠. 그러니까 보험금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남편분이 보험 설계사잖아요. AI 음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언장이 있는 것처럼 꾸밀 거라고 했어요. 제 남편이 AI 개발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강지연은 저에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난동을 부렸어요. 저에게 남편분과 환자분이 통화를 했던 음성 녹음본을 주면서요. 그래서 환자분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저에게 방금 엄마 목소리를 흉내내서 전화를 한 건 다 이 일을 위해 경고를 하기 위해서. 맞아요. 보험 사기뿐만 아니라 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이 인간들 아주 나쁜 계획을 꾸리고 있어요. 사실 전 처음부터 죄책감에 어떻게든 알리고 싶었어요. 링거 내려가는 속도가 달라졌다고 하셨죠?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에게 환자분을 위험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링거의 속도를 조절해라. 약을 몰래 바꿔치기 해라.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핑 돌아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소름이 너무 돋아서 온몸이 닭살로 바뀐 줄 알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양심이라는 것이, 아니, 죄의식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건지. 고작 빚 갚으려고 보험금이 필요해서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는 것 아니겠어요? 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무렇지 않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놈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긴 세월을 함께 살았다는 것 자체가 절 무너지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길 포기한 짐승들에게 정말 큰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지금 이 순간부터 전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라 다짐했습니다.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밝혀내고 말 거라고요. 간호사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은 더 이상 상상조차 하기 싫은 내용이었죠. 강지연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 일만 하면 보험금에서 5억 줄게. 그 정도면 평생 숨어 살 수 있잖아. 라고요. 빚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5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난다고. 보험금이 50억쯤 된대요. 보호자님 어머니 앞으로 걸려있는 거요. 수익자를 사위로 바꾸고 마치 유언처럼 음성까지 조작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제가 절대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안 하면 자기가 한다고요. 그 환자 어차피 금방 숨 끊길 사람인데 뭐 어떠냐고요. 말도 안 돼. 근데요,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보호자 말고는 들어올 수 없는 중환자실에 어떻게 그 여자가 드나들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 관리 철저하잖아요. 그러자 간호사는 병원비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병원비는 제가 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내주고 있었거든요. 중간중간 보험금으로 받은 돈, 남편의 월급을 합쳐서 정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 병원비를 강지현 이름으로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죠. 병원비를 강지현이 대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 시스템상에 보호자 등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실의 출입이 자유로웠던 거예요. 보호자 자격까지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저는 아찔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그 여자가 우리 엄마의 병실에 마음껏 드나들고 있었다는 소리와 다를 게 없는 말 아니겠어요? 전 우리 엄마가 정말 괜찮은 건지 별일이 없는 게 맞는 건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엄마는 어디에 있어요? 엄마, 우리 엄마 괜찮은 거 맞아요? 우리 엄마 어디 있냐고요? 강지연이 밤사이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보호자분께서 집으로 돌아가시면 제가 틈을 봐서 빈 병실에 환자분을 옮겨놨어요. 그리고 이 방에는 인형을 가져다 두었던 거고요. 강지연이 무슨 짓을 하려고 찾아왔을 때 깜짝 놀라길 바라면서요. 링거 위치와 자세도 일부러 맞춰서 두었어요. 들키지 않으려고요. 그랬군요. 어쩐지 뭔가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는 위화감 같은 것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의문을 품기 시작했던 거고요. 급하게 옮기느라 미처 보호자님이 해둔 장치나 세세한 위치까지 신경을 못 썼어요. 근데 보호자님께서 CCTV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고 아, 들켰구나 싶었어요. 이젠 다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숨기지 않고 이제 함께해야 한다는 결심 같은 게 느껴졌어요. 남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본인이 당했던 과거의 기억 때문에 복수를 하고 싶은 복수심이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절 도와주는 단 하나의 사람이니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짓을 벌였는데 경찰이 조사를 하면 저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강지연 걔 정말 잘 피해가요. 증거가 없으면 빠져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몰래 소형 카메라로 병실 안 영상을 녹화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도 얼굴도 움직임도 다 찍힐 수 있도록요.
그게 사실이에요? 여태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고요? 당장 경찰서에 가요. 아니요. 그들이 환자분을 해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요.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분명히 그 두 사람 다시 움직일 겁니다. 보험금 때문에라도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간호사의 말이 끝나자 전 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생각하고 준비를 했던 것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치밀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구멍이 없으니 1대1로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은 무조건 우리의 편이다.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를 내가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덫을 놓았어요. 강지영과 제 남편이 다시 움직일 날을 기다리며 그들의 탐욕이 덫을 밟고 무너지는 순간을 저는 반드시 두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생각으로요. 그리고 정말로 그 일이 벌어진 건 정확히 6일 뒤였어요. 밤 11시쯤 간호사에게서 급히 연락이 왔고 전 그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 앞에 도착하자 이미 현장은 경찰차와 병원 보안팀으로 북적이고 있었죠. 긴장된 얼굴로 병원 입구를 지나는 순간 복도 끝에서 익숙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또 오라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겁니까? 당신들 고소할 거야. 이거 다 명예훼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르며 발악하고 있는 건 강지연과 남편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우뚝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구나. 정말 오지 않았으면 했고 또 한켠으로는 빨리 왔으면 했던 이날이 드디어 왔구나 싶었죠. 신고를 받고 온 거라고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경찰들에게 끝까지 당당한 척 발악을 하는 그들 사이로 간호사가 병실 안에서 작은 카메라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증거라고 모든 증거가 들어있는 카메라라고 내놓았어요. 그 물건의 정체를 확인한 남편과 강지연은 시퍼렇게 얼굴이 질렸고 다리에 힘까지 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지연은 간호사의 머리채라도 쥐어뜯을 것처럼 발악을 했고 남편은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듯한 얼굴로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야, 너 미쳤어? 지금 누구 뒤통수를 까? 네가 지금 카메라를 설치해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카메라? 아니요. 이건 다 오해입니다. 우리 장모님이라고요. 장모님 잘 계신가 보러 온 거라고요. 저기 안에 있는 영상은 다 조작된 겁니다. 경찰관님, 저는 정말 결백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제발 이 사람들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전 단 한순간도 이 죄책감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저에게도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 못된 인간들은 꼭 처벌해주세요. 저도 증거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제 남편이 보험금 수익자를 AI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이름으로 바꾸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갑자기 나타나자 남편도 강지연도 당황한 듯 했어요. 저는 보험금 수익자가 변경되었다는 통지서까지 내밀었어요. 그리고 다 같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캠코더를 정식 증거물로 수거했고 영상 속엔 강지연과 남편이 엄마의 병실을 오가는 장면, AI 음성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며 웃고 있는 장면, 심지어 이제 곧 돈이 들어오겠지라며 나눈 대화까지 담겨 있었어요. 거기다 제가 직접 집에서 챙겨온 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 속에 저장된 엄마와의 통화 녹음 파일, AI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며 강지연이 간호사에게 보냈던 메시지 내역까지 전부 줄줄이 드러났어요. 이건 단순 보험 사기가 아닙니다. AI 음성 모사, 위조 문서 제출, 명의 도용,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형사고소를 정식으로 접수했어요. 변호사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민사와 형사 양쪽 모두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죠.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냐고, 뒤통수 제대로 맞았다고
뻔뻔하게 말을 하는 남편 놈의 뺨도 한 대 날려줬습니다. 속은 참 시원하더라고요. 이건 사기죄를 넘어선 신종 범죄입니다. AI를 이용한 인격 사칭과 법적 문서 위조는 매우 중대한 범죄예요. 상속권 박탈은 물론이고 보험금 지급 중지 조치, 그리고 피의자 명의로 된 부동산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보험사는 내부 조사 끝에 수익자 변경이 비정상적인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했고 수익자 변경은 무효로 처리됐어요. 남편 명의의 계좌는 즉시 추적에 들어갔고 AI 음성 사칭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고소장이 접수됐어요. 병원 측도 조사에 협조하며 내부 감찰까지 병행하기로 했고요. 결국 남편과 강지연은 형사 고소장을 정식으로 송달받았고 법원 명령으로 보험금 지급은 중단, 상속 포기 절차와 부동산 가압류까지 전부 완료되었어요. 남편과 강지연은 수감된 이후 변호사를 통해 여러 차례 반성문을 보내오며 잘못했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심지어 남편은 직접 자필 편지를 써서 제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죠.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받고 단 한 줄도 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가 했던 짓을 모두 알고 있던 제가 용서를 운운할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병원에 찾아왔었어요. 예, 가족끼리 고소가 가당키나 하니?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잖니. 누가 옆에서 부추겼겠지. 가족끼리는 한 번쯤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저기요, 전 이제 그 가족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건 눈 감을 일이 아니에요.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절 언제 가족이라고 생각하신 적이나 있으세요? 단호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물러설 이유도 없었고 감정적으로 휘둘릴 여유도 없었죠. 시어머니는 제 마지막 물음에 끝까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 인간들은 모든 죄를 시인했어요. 아마도 조사 과정에서 자백하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말을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보험 사기, 의료법 위반, 명의도용, 사문서 위조, 정보통신법 위반까지. 정말 줄줄이 달고 있었던 죄목들이 무겁게 그들을 짓눌렀어요. 죄값을 치르겠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진심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저 감형을 받기 위한 연극이구나 싶었죠. 당연히 저는 합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어떠한 협상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재판부는 엄정한 판결을 내렸고 남편은 징역 12년, 강지연은 공범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어요. 형이 확정된 뒤 두 사람은 각각 교도소로 이감됐고 지금도 수감 중입니다. 저도 경찰을 통해 들은 이야기이긴 한데 교도소 내부 관계자 소식에 따르면 남편은 처음 몇 달간 우울증 초기 증세를 보이며 의료동에서 상담 치료를 받았고 강지연은 교도소 내 청소 작업에 배정되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형을 위해 성실히 지내는 척은 한다지만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아주 길고도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에요. 이 재판은 꽤 오래 걸렸어요. 총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죠. 그 사이 제 가장 소중한 존재, 엄마는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엄마는 끝내 눈을 뜨시지 못했어요. 긴 시간 동안 중환자실에서 조용히 계시다 어느 날 평화롭게 숨을 거두셨어요. 기적을 바랐지만 어쩌면 그 기적은 엄마에게 더 큰 고통이었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자유롭게 어디든 가고 싶으신 곳으로 훨훨 날아다니고 계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사건이 마무리된 뒤 저는 보험금을 정식으로 수령했어요. 엄마가 평생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마지막 선물 같았어요. 그 돈으로 지방 한적한 곳에 집을 마련했고 지금은 아들과 함께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단출하지만 다시는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중이에요.
남편과는 이혼 소송도 정식 접수했고 경찰과 협의해 신변 보호 신청도 마쳤어요. 혹시 모를 보복이나 접근 시도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 열람 제한 조치도 취했고요. 지금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많이 울었고 많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의 욕심은 정말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고 그 욕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엔 범죄도 기술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AI, 개인정보 도용, 음성 변조 같은 신종 수법들 말이에요. 그런 걸 겪고 나니 전 정말 간절히 바라게 되더라고요. 부디 저처럼 속는 사람이 또 없기를. 이런 고통을 누군가 또 겪지 않기를 바라며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